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윤리사상, 우리 서양윤리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고 그름의 기준 단원이 되겠고요. 의무론과 칸트주의. 자,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해서 도대체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른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대 윤리학의 특징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마누엘 칸트가 어떤 얘기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자, 시간을 왜 잘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아니면은 칭찬이나 비난 때문에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칸트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 프로이센, 그 옛날 독일 국가 이름인데 퀘니스 베르크 출신이 되겠고요. 평생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폭넓은 식견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자, 논리학, 형이상학, 수학적 물리학, 물리학적 지리학, 인간학, 교육학, 철학적 종교론, 자연신학, 도덕, 자연법, 철학적 백과, 요새 구축, 불꽃 제조술,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대요. 그냥 취미로 연구한 걸 넘어서 강의할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식견을 가졌다고 하네요. 세계라는 책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이 퀘니스 베르크라는 곳이 지금의 그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이거든요. 옛날에 이게 프로이센 땅이었는데 지금의 독일은 여기까지가 이제 독일이고요. 자, 폴란드, 그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랑 폴란드 사이에 러시아는 저 위에 동북 쪽에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만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죠. 어쨌든 러시아 땅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구 도시고요. 여기 이 발트해, 이 발틱시, 여기에 이제 여러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여러 나라들의 배가 오가는 바로 그런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알프스 산골에서 살았으면은 이런 세계라는 책을 연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타고나기를 병약한 태생, 키가 작고 약간 곱사등이였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자로 잰 듯한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칸트가 공원에 가서 어떤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앉고 특정한 시간에 책을 읽거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자기의 시계를 칸트의 일과에 맞췄다고 합니다. 칸트가 저 시간에 저기 가 있다는 것은 내 시계가 지금 이렇다는 것이구나 라고 내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하네요. 동시에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사람이 되겠고요. 자, 퀘니스베르크, 오늘날의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동프로이센의 중심 도시, 여기가 이제 퀘니스베르크의 7다리라는 수학 문제로도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이제 강이 있고 중간에 이제 마치 우리나라의 여의도처럼 강 이제 중간에 섬이 있거든요. 이걸 연결한 다리가 7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7개의 다리를 하나의 선만 그어서 연결해 봐라. 이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되네요. 답은 둘 중 하나죠. 퀘니스 베르크의 7다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연결이 안 되든지, 연결이 된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연결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증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쨌든 가난한 마구 기술자의 7아이들 가운데 넷째로 태어나서 경건주의 가정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름부터가 임마누엘. 자,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임마누엘 되겠고, 물론 기독교적인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건 아니긴 해요. 문화적인 거이긴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경건주의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사상도 상당히 엄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16살에 퀘니스 베르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저는 16살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나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은 대학교 입학을 하네, 그죠? 자, 어쨌든 이 대학교가 퀘니스 베르크 대학교가 이제 칸트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임마누엘 칸트 대학으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마치 이제 그 데카르트가 태어났던 도시가 데카르트 대학으로 데카르트 시로 이름을 바꿨듯이 수학, 자연과학, 신학, 철학, 고전 라틴 문학을 공부하고요. 뉴턴 물리학을 모범으로 삼았다. 역시 뉴턴의 물리학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 이후에 다른 가난한 그런 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정교사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 불에 관한 연구, 철학 박사학위를 타게 되고요.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1원리에 관한 새로운 해명, 교수 자격을 취득하고요. 가을부터 대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794년에 시학 교수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거절해요. 왜? 시학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전문 분야인 철학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66년
자, 64년이죠. 그죠? 64년, 66년. 왕립 궁정도서관의 부사서로 일하게 되고요. 1770년, 46세에 이르러서 드디어 논리학과 형이상학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고향의 대학교, 퀘니스베르크 대학교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에어랑엔, 그리고 예나 대학교 등등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대학교 교수님으로 와주세요. 초빙이 있었지만 거절합니다. 왜? 고향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애착과 건강 상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단순하게 철학 지식을 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단순 전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방법, 철학함을 가르치는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편견 없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르쳐주는 수업이었다고 하네요. 재치와 유머로 가득 찬 자유로운 토론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런 식의 수업을 저도 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참 가득한데 과연 자, 1786년에 대학교 총장, 88년에도 대학교 총장, 1787년에 자가 소유를 드디어 하는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63세에 드디어 집을 산다? 저는 뭐 126세는 되어야 집을 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임마누엘 칸트는요, 시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계몽주의 시대 사람이었고요. 근대 철학과 과학의 시대였고요. 프랑스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근대 철학과 과학, 저번에 말했던 아이작 뉴턴의 과학이라고 했었고요. 계몽주의는 뭐다? 이성 낙관주의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인라이튼먼트, 라이트가 빛이죠. 어둠에, 인간 머릿속의 어둠을 이성의 빛으로 비출 수가 있다. 그동안 재판을 할 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A랑 B랑 재판을 해요. 야, 둘이 결투해라. 결투해가지고 이긴 놈이 정이야. 왜? 신께서 옳은 놈을 보여주셨을 거니까. 저 잘못 안 지었는데요? 저 죄가 없는데요? 뜨거운 물에 한번 팔 한번 담가봐라. 무사하면 신께서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런 중세 안 된다. 이런 거 안 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 비판과 성숙을 통해서 모든 삶을 자연은 지배될 수가 있고요. 인류는 영속적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성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사진, 저번에 봤던 데이비드 휴미죠. 자, 데이비드 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감각적인 자료들을 받아들여서 인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요. 이걸 나중에 감각 자료 없이도 관념이란 형태로 되돌려서 떠올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 관념들을 이성이 유사성, 차이점, 시공간적 근접성, 인과관계를 탐구한다 했었고요. 이때 뭐다? 사건 A, 사건 B, 사건 C 얘네들은요 개별적인 관념이에요. 각각은 마치 사진의 한 장면처럼 각각은 따로따로인데 A, B, C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걸 이성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썩은 우유를 먹었고요. 토했고요. 결석을 했어요. 이것은 각각의 사건이고 각각의 관념인데 얘네들을 인과관계, 썩은 우유를 먹어서 내가 토한 것이구나. 토했기 때문에 결석을 한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성의 역할인데 문제는 뭐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 연결, 이성이 하는 역할은요. 불안정해요. 아니, 썩은 우유를 먹은 게 반드시 토했다는 것의 원인이 되나요? 토했기 때문에 결석한 건가요? 사실 토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토했을 수도 있고요. 결석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결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정신작용의 습관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까마귀는 검다, 까마귀는 검다, 까마귀 3은 검다, 까마귀 4는 검다, 까마귀 100은 검다. 이건요 각각의 개별적인 관념이에요.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인간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한 지식 맞아? 이 검은 까마귀 둘이서 알 낳았는데 이거 검은 까마귀 말고 흰색 까마귀, 분홍 까마귀 나오면 어쩔 건데 확고한 과학적 지식? 이거 허상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도덕에 있어서도 이성은 뭐다? 정령, 감정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걸 뿐이에요. 이성은 그저 노예이고 도구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흉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흉은 명제를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명제보다 참과 거짓을 판별 가능한 바로 그런 문장. 명제에는요, 크게 선험적인 명제와 후험적인 명제가 있어요. 선험적인 것보다 경험보다 앞에 있는 명제,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명제, 필연적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후험적인 것은 경험에 의존하는 명제, 경험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명제, 우연적인 명제예요. 분석적인 명제는요, 이미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 동어 반복이고요. 종합적인 명제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종합적인 명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 휴는요,
선험적이고 분석적인 명제와 후험적이고 종합적인 명제로 명제를 구분합니다. 모든 총각은 남자다. 여러분, 총각이란 말 안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말, 이게 총각이란 말 자체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총각은 남자라는 말은 이미 그 말 안에, 총각이란 말 안에 남자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분석적이죠? 동어 반복이죠. 동시에 선험적입니다.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요. 특정한 총각을 A 총각, B 총각, C 총각 볼 필요 없습니다. 총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이미 삼각형이라는 말 안에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동어 반복이죠? 선험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죠. 내가 삼각형을 그려봐야 합니까? 아니란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마찬가지. 1 더하기 1 안에 이미 2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고요. 선험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후험적인 명제가 있어요. 후험적인 종합 명제. 모든 까마귀는 검다. 모든 까마귀가 검은지 아닌지는요, 경험을 통해 판단해야 돼요. 경험에 의존하죠? 동시에 종합적입니다. 까마귀라는 말하고 검다라는 말은 별개예요. 물론 이제 한국어의 그 까마귀라는, 한국어의 까마귀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에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까마귀 자체에, 까마귀라는 그 동물 속성 자체에 검다라는 말을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내가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 우연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경험으로 확인해야지 경험적으로 다른 증거가 나오면 무너질 수 있는 문장이란 거예요. 흰색 까마귀 나왔다? 이 문장은 무너지는 거죠? 뉴욕은 일본의 수도이다. 일본의 수도 어디입니까? 도쿄예요. 뉴욕은 일본의 수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죠? 뉴욕이란 말이 일본의 수도란 말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일본의 수도가 어디인지, 뉴욕이 어디의 수도인지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일본의 수도가 뉴욕이 될 수도 있고 뭐 역사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니라는 거. 심지어 뉴욕은 미국의 수도도 아니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태양계 행성 궤도는 타원이다. 태양계 행성 궤도라는 말 자체에 타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시 관찰 경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관측 결과. 근데 보세요. 인간의 명제는 선험적 분석 명제와 후험적 종합 명제가 있는데, 선험적 분석 명제는요, 새로운 지식을 안 줘요. 이 말들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과학 발전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거든요. 반면 후험적 종합 명제는 아까 말했었던 요거 정신작용의 습관, 이성이 자신이 만들어낸 인과관계인 거예요. 정신작용의 습관으로 만들어낸 인과관계는 우연의 산물입니다. 즉 우연적인 관찰 결과의 산물,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참된 과학, 불변의 과학, 진짜 과학 지식 정말 가능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란 사람 바로 임마누엘 칸트. 처음으로 독단의 선잠을 깨우고 사변 철학의 영역에서 나의 연구에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회고했을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론 철학에서는 휴메의 영향을, 실천 철학에서는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의 그런 계몽주의, 예를 들어 이제 만민의 그런 평등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규칙적인 딱딱 맞는 생활을 했던 그 칸트가 루소의 에밀을 읽고서 이제 딱 한 번 이제 시간을 이제 놓친 적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의 말이 있긴 한데 제가 그 출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고요. 자, 그래서 휴메의 이러한 거대한 과학에 대한 비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3대 비판서를 준비해 옵니다. 순수이성 비판,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론. 실천이성 비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윤리학. 그리고 판단력 비판,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미학이라든지 종교에 관련된 얘기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짧게 먼저 제시한 윤리형이상학 정초, 자, 이렇게도 번역하고 혹은 도덕형이상학 기초놓기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라운드 워크가 되겠죠. 자, 우리 그 윤리화 사상 내용은요, 주로 윤리형이상학 정초 혹은 도덕형이상학 기초놓기라는 책에서 거의 나올 것이고요. 실천이성 비판 내용도 참고를 해서 나올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 뒤의 내용을, 윤리학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인수이성 비판에 나오는 내용들도 일부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칸트는
선험적 분석 명제와 후험적 종합 명제 말고도 선험적인 종합 명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즉, 필연적이면서도 경험에 의존하지 않은 지식이 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이성 능력에 따라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필연적이고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새로우면서도 분명한 지식, 진짜 과학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자, 그렇게 주장한 데는 칸트의 인식론이 있어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는데 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인지 한번 봅시다. 자, 물 자체가 있습니다. thing in itself. 이것 그 자체, 사물 그 자체. 외부에 내 밖에, 나의 인식체계 밖에, 내 몸 밖에, 내 정신세계 밖에 객관적인 사물이 있다고 칩시다. 저 객관적인 사물에 있는 것들을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 머릿속에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감각적인 자료들 있죠? 시각적 자료들, 청각적인 자료들, 후각적인 자료들, 미각적인 자료들, 촉각적인 자료들, 이 감각의 자료들을 정신의 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다? 시간과 공간. 우리는요, 감각 재료들을 무조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는요,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형식이란 것이죠. 이거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은요, 선험적이에요.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고서도 시공간의 형식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플러스 이 개념들을 결합하는 판단을 할 때 12가지 범주를 사용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분량이 단일한지 여러 개인지 전체인지, 성질이 실제인지 부정인지 제한인지, 관계가 실체와 유용성, 인과성과 의존성, 상호성, 그리고 양상, 가능성, 불가능성, 현존성, 비현존성, 필연성, 우연성, 이런 식으로 이 자세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 이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어쨌든 뭐다. 정신의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제 다른 형식, 12범주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고도 선험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정신의 필터 작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제 다른 유튜브 하시는 영상 보면은 이제 일종의 붕어빵 기계로 묘사하시는 분도 있던데 되게 흥미로웠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감각 자료들을 내 나름의 정신의 형식으로, 선험적인 형식으로 가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 나름의 과정, 틀로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대상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그 인과성이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그 대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 우리 정신이 대상을 구성하는 거예요. 물 자체를 내가 인식하고 내가 구성해서 인식한다는 점, 내가 만들어낸다는 점, 인간 정신 속에 인과성이 있고요. 단,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이 인과성을 불확실하게 임의적으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칸트는 뭐다? 인과성을 구성하는 정신의 필연적인 속성, 믿을 만한 속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휴먼하고 차이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관점의 전환, 인과성이 대상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 이걸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나중에도 많이 쓰죠. 그래서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경험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다. 다시 말해 경험론에서 말하는 감각 자료들, 이거 중요해요. 감각 자료가 없으면요, 인식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경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인간의 사고 과정,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식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을 해서 서유럽의 근세 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했다라고 합니다. 집대성하니까 되게 그 주식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독일의 관념론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성의 실행 능력을 규명하고 그 한계를 지었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성, 이건요, 철학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왜냐고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요, 감각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의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신의 존재나 영혼의 불멸성은 감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성과 철학으로는 못하고
신학의 역할을 신학이 따로 하는 것이다. 둘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죠. 자, 칸트가 무신론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역할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런 식의 책을 썼다가 당시 프로이센의 군주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에 의해서 금지당하기도 하고요. 영국 평화론, 윤리형이상학 이런 책을 쓰는데 영국 평화론 같은 경우에 우리 대단원 4에 평화단원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게 될 것이고 생활과 윤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리형이상학에서는 그 처벌, 그 범죄에 대한 처벌 그런 것에 대해 다루는데 특히 사형제도 논의할 때 칸트의 그런 특유의 주장이 나올 거예요. 사형과 일대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1804년 2월 12일에 본인이 태어난 바로 거기 퀘니스베르크에서 사망하게 되고요. 지금은 칼리닝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의 묘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의 묘지에는 그의 저서 실천이성 비판의 구절이 일부가 나와 있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내 위에 빛나는 하늘과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일종의 자연 법칙을 말하는 거라고들 흔히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도덕 법칙은 뭐다?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이죠. 즉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성의 자연 법칙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과 윤리성이상 정초에서 말하는 도덕 법칙 이 두 가지 칸트가 관심 가졌던 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칸트의 윤리 사상을 우리가 흔히 의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의무론은 뭐다?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하는 것. 의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의무에 따라 행위하지 않는 것이 그른 것이에요. 의무가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온톨로지. 흔히 이제 스토아파의 자연법 이론, 그리스도교의 신의 명령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무론 이론의 이제 토대가 되겠고요. 키케로의 의무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옛날 로마 역사를 고찰해 보면서 자, 로마가 옛날에 그 카르타고라는 북아프리카 국가랑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하는데 카르타고가 너무 센 거야. 로마가 이제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집정관인 레굴루스가 포로로 잡히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 저 이제 로마로 가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나 대신에 보내주면 카르타고의 요구를 로마에 전달하겠다. 만약에 내가 전달한 요구가 로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 다시 돌아올게. 이런 식으로 약속하고서 풀려납니다. 로마로 가서 자 카르타고가 이런 요구를 한댄다. 어떡하냐? 안 들어주죠. 나 그럼 다시 약속에 따라서 돌아갈게. 아, 뭔 소립니까? 쟤네 약속하든지 말든지 쟤네는 적국인데 그냥 약속 그냥 어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기 있으십시오. 아니다. 난 간다. 왜? 그것은 약속이니까. 약속이라는 의무이기 때문에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무론적인 사고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의무론의 특징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동기주의 윤리다.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 행위가 있으면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산출하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동기,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결과주의 윤리랑은 달라요. 동기, 의도의 선함이 도덕성 판단의 기준이다. 자, 선한 의도로 도와줬으나 결과가 나쁜 경우 이게 더 중요해요. 뭐보다? 악한 의도로 도와줬으나 결과가 좋은 경우보다. 예를 들어 A 어린이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으로 굉장히 선한 의지죠. 효도의 마음으로 접시를 닦다가 접시를 5개를 깨버렸어요. 자, B 어린이는 친구를 다치게 하려는 사악한 마음으로 접시를 친구한테 던졌으나 친구는 다치지 않았고 접시만 깨졌습니다. 누가 더 착한가요? A가 더 착하죠. 왜? 효도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더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 아주 상식적이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의무로는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에는 본래적인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행위가 옳은 이유는요. 그 행위가 그 자체로 옳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아서 결과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옳아서 그런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옳은 행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잘못된 행위는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른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본래적으로 옳은 행위 예를 들어서 진실 말하기, 인간성 존중하기, 본래적으로 그런 행위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기, 인간성 멸시하기가 되겠네요. 이런 행위들은 본래적으로 옳은 행위는 이게 멕시코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한국이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옳은 거예요. 어디서든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 것은 어디서든 언제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다. 또 하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악한 행동은 악한 행동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행동이 선한 것으로 바뀌진 않아요.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실제로 이제 있었던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가 됐던 논쟁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를 검거하기 위해서 용의자를 고문하는 것은 옳은가? 서울에 누가 폭탄을 설치했대요. 이거 냅두면 10만 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용의자 10명 잡아왔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해서라도 불기해야 되는가? 용의자는요, 증거가 있는 범인이 아니라 의심받는 사람이에요. 고문한 거 괜찮냐? 칸트라면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 고문하는 행위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은 옳지 않은 것이라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 국가 안보를 위해 상대파 혹은 타국의 정치인을 도청해도 되는가? 예를 들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있었던 그런 그 타국 정치인들 도청행위 이런 것들 이런 거 어쨌든 테러 막고 하면은 국가 안보 전쟁 막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면은 나쁜 걸 좋다고 바꾸지 마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칸트는 이런 의무론의 관점에서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보았고요. 도덕 법칙은 우리의 안에 실천 이성이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실천 이성보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도덕 법칙과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인간의 이성은요, 크게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하나인데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보다 순수 이성, 이론적인 이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이론적인 능력, 현상계의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이성, 예를 들어 수학할 때 쓰는 그 이성, 과학을 할 때 쓰는 그 이성, 그게 바로 순수 이성이에요. 자연 법칙, 뉴턴의 물리 법칙 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중력 법칙 이런 걸 파악하는 그런 이성이에요. 가우스 함수, 이런 식의 수학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순수 이성이에요. 아까 봤었던 물 자체를 이제 감각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정신의 형식으로 대상을 구성하는 그 능력, 그런 이성 바로 순수 이성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순수 이성은요, 인간에겐 자유가 있느냐, 영혼이 불멸하느냐, 신존재가 필연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순수 이성은 자연법칙과 과학은, 수학과 과학은 감각 자료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순수 이성이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또 하나 실천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덕에서는 이 실천 이성이 아주 중요한데 도덕적 이성이라고 부르고요. 도덕적인 실천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성. 보편적 도덕 법칙을 존경하는 능력.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뭔지를 알려주고요. 그것을 이제 실천하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이성. 그리고 도덕 법칙에 따라 의무를 규정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의무이고 무엇이 나의 의무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바로 그런 능력. 실천 이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칸트는요, 인간의 이성 중에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론 이성보다 실천 이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봤어요. 왜? 이론적인 이성이 말하지 못하는 자유, 영혼 불멸, 신존재를 바로 이 실천 이성은 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이따가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 보편적으로 옳은 도덕 법칙은 무엇일까? 이런 걸 판단하는 이성. 나는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이런 걸 판단하는 이성. 그리고 이것은 왜 도덕적인가? 이것은 왜 비도덕적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이성이 바로 실천 이성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이성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지만 두 가지 측면 사용법. 요거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봅시다. 이것까지 보셔야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아주 편해요. 인간은요, 두 가지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어요.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예지계, 가상계에 속한 인간이고요. 또 하나, 인간은 현상계, 경험계, 감성계에 속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감성계,
현상계부터 봅시다. 경험과 이론 이성으로 구성된 세계. 아까 봤었던 이론 이성, 순수 이성이 파악한 세계예요. 자, 사실의 세계, 참과 거짓의 세계, OX의 세계, 이다 아니다의 세계, is not의 세계, 뉴턴의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는 세계, 중력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 뭐 이런 법칙들, 자연과학의 대상이죠. 자연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세계가 되겠죠. 구름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행성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요? 인간의 혈액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인간의 뭐 그런 이제 장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런 걸 알려주는 자연과학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인과 필연의 세계예요. 왜? 뉴턴의 자연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뉴턴의 자연 법칙은 수학적인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중력 법칙도 수학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학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자, 좌표 평면 위에 예를 들어서 x는 y 플러스 1이라고 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에다 뭘 넣으면 y에 뭐가 나올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함수만 알면은 함수와 변수 값만 알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뉴턴의 자연 법칙, 수학에 의해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인과 필연,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작 뉴턴과 데카르트 그리고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런 세계를 포괄하는 그런 영역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판단할 수가 파악할 수가 없는 세계다. 이게 바로 현상계. 인간은 여기에 속해 있고요. 또 하나 예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 이성의 세계, 현상계를 규정하는 세계다. 현상계가 이렇게 움직이셔야 도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위, 옳고 그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ought to, have to, must 이런 세계가 되겠죠. 도덕 법칙에 의해 규정되지만 의지의 선택은 자유예요. 여러분이 인과 필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뉴턴의 자연법칙 벗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의 세계. 자, 인간의 속성으로 풀어봅시다. 인간이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뭐다? 현상계의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물이에요. 인간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은요, 수소, 인, 칼슘, 이런 식의 탄소, 이런 식의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하나 화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생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본능적 속성. 인간이라면 생물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 욕구, 욕망, 이기심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 가지고 있고, 욕구 가지고 있고요. 성적인 욕구 가지고 있고요. 이기심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 인간이 만약에 현상계의 존재이기만 하고 자연적 경향성에만 따르는 존재라면 부자유한 존재입니다. 자연 법칙, 수학의 지배를 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예지계의 구성원이라서 인격을 가져요. 도덕 법칙에 따라서 실천 이성이 규정한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의지로 스스로 내 인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실천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스스로 채택하고 자기 입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입법이에요. 내가 따를 규칙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법칙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뭐다?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자율이라는 용어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율. 이따 또 볼게요. 그러므로 뭐다? 그러므로 존엄한 존재예요. 자, 인간 두 가지 동시에 있다는 거. 자,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 쾌락 경향성에 대해 말하기를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부여한 성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만일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대상과 즐길 기회가 온다면 자기는 이러한 경향성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변명한다 해보자. 그러나 그가 이런 기회를 만난 집 바로 앞에 그런 향락을 누린 직후에 그를 달아매기 위한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래도 과연 그가 자신의 경향성을 이겨내지 못할 것인가?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는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성적인 쾌락, 저 기회가 있습니다.
저거 누리고서 반드시 죽는데요.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마귀는 합니다. 왜? 동물들은요, 사마귀는 자, 수컷 사마귀, 암컷 사마귀 짝짓기 한 다음에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목부터 뜯어 먹습니다. 수컷 사마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얘네는 주어진 자연 법칙, 경향성밖에 없어요. 도덕 법칙을 내가 만들고 자율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뭐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혹에 못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간 거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사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자, 순수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은 별개의 이성이 아니라 이성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순수 이성의 대상이 되는 세계 바로 현상계가 되겠고요. 실천 이성의 대상이 되는 세계 바로 예지계가 되겠네요. 현상계, 자연과학의 세계, 그리고 인과 법칙의 세계, 수학적으로 규정되는 세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계. 여기서 인간은 뭘 가진다? 자연적 경향성.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 경향성에 따라서만,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산다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데, 보다 예지계 존재로서 실천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구성하고 도덕 법칙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이다. 스스로의 의지로 실천 이성에 따라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르는 것이 바로 자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율이라는 한자가 되게 유용한 것이 스스로 내가 지킬 법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법칙 율자. 그래서 자기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실천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경향성이나 타인의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자유가 바로 이런 자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칸트가 말하는 그래서 자율적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 도덕 법칙이 뭔가? 어떤 게 도덕적인 것인가? 요거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